군 간부시험 대비 국사 2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5강부터는 근현대사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주제별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근현대사, 즉 흥선대원군부터 공부를 할 거고요. 이 근현대사 부분은 시기별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근대사 공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자, 근대사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주제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개항입니다. 흥선대원군 정책과 개항입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공부를 하겠는데,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대내 정책이 대내 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대외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대내 정책, 즉 국내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국내 정책을 공부를 할 때 흥선대원군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나와 있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왜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느냐? 흥선대원군 전까지가 세도 정치 기간이죠. 그래서 세도 정치 기간에 왕권이 약화되었고 삼정의 문란 등으로 민생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가장 먼저 신경을 쓴 부분은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다. 그럼 어떤 정책을 통해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시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안동 김씨를 축출하죠. 자, 안동 김씨가 바로 대표적인 무슨 가문? 세도 가문입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요. 그리고 종친과 남인 등을 등용하는데, 이 종친을 등용하는 이유는 안동 김씨가 외척입니다. 외척과 반대되는 종친을 등용했고요. 그다음 안동 김씨는 붕당으로 보면 노론 계통이죠. 따라서 노론과 다른 남인을 등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종친과 남인을 고루 등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내었다?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시고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이제 비변사. 자,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이 비변사는 붕당이 변질되고 세도 정치 기간에 가장 강력했던 중앙 통치 기구고요. 비변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화가 됐었죠.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자,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합니다. 자, 역시 왕권 강화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정을 다시 편찬을 해서 통치체제를 다시 한번 확립을 하죠. 요거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영조가 만들었던 거는 속대전, 정조가 만든 건 대전 통편, 그리고 지금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입니다. 요거 법전 이름들 꼭 기억하세요. 자, 서원철폐 보실게요. 가장 왕권 강화 중에서 중요한 정책인데요. 일단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붕당의 근거지이고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정쟁이 발생한 곳입니다. 결국 세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붕당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함으로써 세종치를 끊는 어떤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서원 철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양반들이 반발했다는 겁니다. 일단 계속 보시면요. 일단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붕당의 근거지 면세 혜택을 받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국가 재정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 서원에 딸린 그 땅을 농사짓기 위해서 주변의 농민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서민을 수탈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흥선대원군은 붕당의 근거지이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서민을 수탈했던 그런 서원을 철폐를 하는데요. 전국 600여 개 중에서 47개 서원만 남기고 모두를 철폐합니다. 그럼으로써 서원에 딸린 토지와 노비가 몰수가 됨으로써 국가 재정이 확충되고, 그리고 서민 수탈이 줄어드니까 민생도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원 철폐 효과,
첫 번째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누가 반발했다? 양반 유생들이 반발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국내 정책에서 양반 유생이 반발한 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서원철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경복궁 중건입니다. 이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죠.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자, 그래서 목적 나오죠.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기부금 격인 원납전을 양반들에게 징수하고요. 자, 결두전, 이건 이제 토지에서 걷는 세금이겠죠. 자, 그리고 도성의 통행세를 부과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백전을 발행하는데요. 이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평통보인데 이 상평통보 뒷면에 당백전이라고 쓰면 100배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평통보가 예를 들어 1전이다. 그러면 당백전이라고 쓰면 그것은 100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당백전이 발행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니까 많은 서민들이 힘들어했겠죠. 자, 그다음 양반의 묘지림을 골목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명당을 추구하고 그 명당 주변에 좋은 나무를 심어놓는데 경복궁을 짓는데 좋은 나무가 필요했겠죠. 보통 우리가 금강송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나무들을 얻기 위해서 양반의 묘지림을 골목을 하죠. 다시 한번 양반들은 반발하겠죠. 자, 그다음 농민들을 부역에 동원합니다. 따라서 이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자, 양반 유생이 반발하는 두 번째 것, 양반 유생이 반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까지도 농민까지도 반감을 갖게 됩니다. 보통 농민들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많이 찬성을 하거든요. 왜? 민생 안정시켜 줬으니까. 하지만 이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에는 양반 유생과 더불어 농민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세도 정치를 끝냈고요. 그리고 비변사를 폐지했고요. 의정부를 부활시켰습니다. 다음 서원철폐했지요. 이거 다 왕권 강화 관련된 거고요. 특히 서원철폐는 국가재정 확충의 효과도 있었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생안정, 흥선대원군이 펼쳤던 민생안정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도 정치에 있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삼정의 문란.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전정, 군정, 그리고 환국의 문란이었죠. 자,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인데요. 먼저 전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사업을 했다? 양전사업을 했다. 이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얼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은 땅, 은결. 자, 은결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숨겨놓은 땅이에요. 숨겨놓은 토지. 이런 숨겨놓은 토지가 신고하지 않고 숨겨놓은 토지가 발견됨으로써 자,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었다? 확충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을 확충시켜 준 거 두 번째 나왔습니다. 서원철폐, 양전사업. 자, 그다음 호포제. 자, 이거 꼭 기억합시다. 호포제를 보시면 호포제는 이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포제랑 뭐를 비교해야 되냐? 자, 영조의 균역법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영조의 균역법도 이런 군역의 개혁인데요. 이 균역법은 기존에 2필씩 내던 걸 1인당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고 그 대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3가지 정도를 하죠. 먼저 결작을 걷고요.
1결당 2두인 결자를 거뒀죠. 그 다음에 자 일부 양반에게 선무 군관포를 걷죠. 일부 양반에게.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잡세, 뭐 선박세, 어염세, 어장세 하는 잡세를 걷습니다. 이게 균역법이고요. 자 호포제는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양반도 모두 뭐를 내는 거예요? 군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역법과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따라서 누가 반발했다? 양반 유생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양반 유생이 반발한 세 가지 다 나왔죠. 자 이 세 가지 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서원철폐, 두 번째 경복궁 중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나오는 뭐 호포제. 꼭 기억합시다. 세 가지 양반들이 반발했다. 자 그 다음에 사창제. 사창제는 뭘 해결하기 위한 것? 이 환곡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환곡은 뭐 빈민구일이었는데 고리대화되어서 가장 농민들 힘들게 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창제는 마을별로 환곡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사창제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창제는 양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참고하세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민생 안전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 국내 정책의 핵심 두 가지는 뭐다?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이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대내 정책은, 국내 정책은 양반 유생과 계속 부딪히지만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은 양반 유생들이 후원하고 지원합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 대외 정책의 핵심은 통상 반대, 서양과의 통상을 뭐한다? 반대한다. 그리고 척화주전, 화해하는 걸 배척하고 뭘 주장한다? 싸움을 주장한다. 누구와 싸우겠다? 서양 세력과 싸워서 우리 걸 지키겠다. 자, 기억하시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시아의 강자 청나라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패배하죠. 그러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2차 아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게 되죠. 그러면서 위기감이 오게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자 먼저 프랑스와 교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매개로 해서 프랑스와 교섭하려 하지만 거의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들끓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를 처형하는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병인박해라고 부르는 병인박해라 부릅니다. 병인박해는 뭐다?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 신자를 처형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살아남은 일부 프랑스 선교사들이 청나라로 도망가게 되고 청나라에 와 있던 프랑스 군에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뭐다? 병인양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인박해가 원인이 된 것은 병인양요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똑같은 해이지만 1866년에 제너럴 셔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요. 제너럴 셔모 사건. 제너럴 셔모 사건은 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와서 평양에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고 뭐 남봉을 부리자 평양 군민들에 의해서 화공으로 이 배가 다 타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 배입니까? 미국 배죠. 그래서 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배경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은 뭐다? 쭉 내려와서 71년 신미양요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병인박해는 병인양요의 원인이고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는 위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동강이니까 어디? 평양. 대동강 평양이지요? 평양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병인양요부터 볼게요. 병인양요. 누가 쳐들어왔다? 프랑스군이 쳐들어왔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활약한 장군 이름들. 자, 먼저 한성근과 양원수가 문수산성은 한성근이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가 승리했다.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병인양요에서는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문화재를 약탈했다. 지금 말씀드렸죠. 병인양요라는 건 어디를 쳐들어온 거다? 강화도를 쳐들어온 거다. 왜 강화도를 쳐들어오냐? 강화도를 거쳐야 한강을 거슬러서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서울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강화도를 쳐들어왔고요. 기억해야 될 거 장군들 이름, 한성군 양원수, 그리고 외규장각 문화재를 약탈해 간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데요.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흥선대원군을 가장 화나게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충남 예산 쪽으로 충남 예산 쪽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통상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주변에 있는 묘를 도굴을 했는데 그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해영군 묘를 도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 서영에 대한 배척의식이 더욱더 강화되죠. 자기 아버지를 2번 죽인 거니까. 자, 그 다음 신미양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이 어디로? 역시 어디로? 강화도로 쳐들어왔다.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자, 이때 활약한 장수 누구? 어제연.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활약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양요, 오페르트,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화비 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원인과 결과. 병인박해가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 일어나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돼서 신미양요 일어났다. 그리고 위치. 제너럴 셔머노 대동강. 그리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강화도. 그리고 오페르트는 충남 예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신미양요의 승리하고 결과 뭐를 건립했다? 척화비를 건립했다. 자, 척화비 내용 다 아시죠?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면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화의하는 것이고 화의하는 것은 꼭 나라를 파는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흥선대군의 대외 정책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강화도에 대한 지도를 좀 보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강화도에 대한 거지요. 여기 보면 한성근 무슨 병인양요지요? 자, 그다음에 양원수 병인양요예요.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어제연은 뭐 신미양요다. 그래서 사람과 이 전투 이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는 한성근 양원수. 그다음에 신미양요는 어제연. 그래서 굳이 안 되면 이 어제연 하나라도 꼭 기억하시죠. 그래야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화도를 지나가야 한강을 타고 서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여기 아니죠? 어디? 평양 대동강이다. 꼭 기억하세요. 이번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하냐면 결국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고요.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개항을. 강원도 조약을 맺게 되죠. 근데 강원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이고요. 근대화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강원도 조약을 맺게 됐냐 배경을 보면 일단 흥선대원군이 뭐 했다? 물러났다. 흥선대원군은 위형 척사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개항을 반대했던 사람이 물러났다. 그리고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서 명성황후 즉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 민씨 세력의 성향은 개방 정책이다. 즉 조선에서 개항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대도되어서 운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은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키는데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킵니다. 그처럼 일본도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기 위해서 군함인 운요를 몰고 역시 어디로?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뭐를 맺게 되었다?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다. 자, 중요한 것 최초의 근대화 조약입니다. 다음 더욱더 중요한 건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평등 조약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료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일본이 단순히 강화도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부칙으로서 조일 수호 조교 불옥과 조일 무역규칙을 맺고 단순히 어떤 정치적 조약을 맺은 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조약도 같이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일본과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양 세력과도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미국과의 통상 조약입니다. 미국과. 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죠. 그리고 일본으로 수신사라는 걸 2번 파견하는데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오는데 조선책략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이제 보실 거예요.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러시아의 남한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알선한 것이냐? 청나라가 알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청나라가 종래에 갖고 있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자기들이 조선이 갖고 있는 종주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국과 수교를 알선하죠. 자, 그럼 이 조미소 조약의 내용이 뭐냐? 먼저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치해복권인 불평등 조약이 있고요. 자, 이 치해복권은 어디서 있었습니까? 강화도 조약에도 있었죠. 그런데 자, 이거 봅시다. 최해국대우는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최해국대우 조약은 어디에는 없어? 강화도 조약에는 없죠. 강화도 조약에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최해국대우가 무엇이냐? 당신 나라를 우리나라에서 최고대우 해주겠어. 뭐 이런 뜻입니다. 최해국대우 조항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의 조미소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소통상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어떤 사항이? 치해복권과 최해국대우 조항이. 그리고 최해국대우 조항은 어디에는 없어? 강화도 조약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80년에 맺고요. 그 이후에 83년에 영국, 독일, 84년에 러시아, 그다음 프랑스가 가장 마지막에 맺는데요. 그 이유는 천주교 포교의 인정권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조약까지 봤고요. 자, 우리 강화도 조약 내용 좀 잠깐 보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강화도 조약 1조 보세요.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요 내용은 뭐 일본이 실제로 뭐 조선은 자주국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은 부산 외에 2곳을 개항하고 부산 말고 어디랑 어디 개항합니까? 인천과 원산을 개항하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번 일본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이게 바로 해안 측량권입니다. 뭐? 불평등조약 해안 측량권이고 이것이 해안 측량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하는 것이 조선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원래 누가 처벌해야 돼? 우리 조선에서 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처벌한다?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치해법권. 따라서 5항과 7항이 어떤 내용이다? 불평등 내용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같이 맺은 부칙을 좀 살펴볼게요. 부칙. 부칙으로 조일소 조기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이 있는데 뭐 이 내용들은 자 봅시다. 나중에 경제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면 주목할 건 여기 간행이정이라는 게 있어요. 간행이정은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 부산에서 일본 상인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리를 심리로 한정한다. 자, 따라서 일본 상인은 개항장에서 심리 이외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보부상들이 많은 활동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고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일무역 규칙에서는 꼭 보셔야 될 게 조선국 여러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쌀과 잡곡 수출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조선에서 쌀과 잡곡을 수입해 가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관세 납부가 면제되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2번 보실게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환국제를 폐지하고 사탕実施했죠. 다음 신분제를 폐지하여, 이거는 이제 가부개혁인데 흥선대원 관련 없고요. 호포제를 실시하여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죠. 맞습니다. 경국대전이 아니라 뭐예요? 대전 회통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을 보시겠는데,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866년 프랑스군이 강호도에 쳐들어왔어. 뭡니까? 병인, 양요, 이지요. 자, 1번 프랑스가 병인박해를 구실로 쳐들어온 거 맞고요. 한성군 양원수 맞지요? 그 다음에 외교장각에 있던 만화서적을 약탈해 갔지요? 자,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7번 보세요. 7번.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해안 측량권과 치해복권입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최국대우는 강화도 조약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초로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조미소 통상족이 있다고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마무리하죠. 오늘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개항을 공부를 했는데, 자, 흥선대원군의 정책에서 대내 정책의 핵심은 왕권 강화, 민생 안정이다. 그리고 양반 유생들이 뭐뭐에 반발했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대외 정책에서는 순서 기억하시고 어디로 쳐들어왔다? 강원도로 쳐들어왔다. 그리고 그 장군들 이름과 싸운 곳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둘 다 불평등 조약인데 최국대우 조항은 강화도 조약에는 없고 어디 붙어 있다? 조미소 통상 조약에서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